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고,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로써 주호영 비대위 직무정지 결정으로 집권 여당이 극심한 혼란에 빠진 지 41일 만에 가처분 리스크는 해소가 된 듯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준석 전 대표는 6차 가처분의 본안 소송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정치적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또 이견이 분분합니다. 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맡고 계시죠. 장동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장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동혁입니다. 네, 밤사이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당원권 네, 정지 1년 내려졌어요. 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윤리위원회는 저희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윤리위원회 결정은 일단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예. 이준석 전 대표 입장으로서는 뭐 당장 대표직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추가 1년이기 때문에 총선이 치러지는 2024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되는 거여서 사실상 이제 차기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윤리위 이양희 위원장은 징계 사유로 비대위 전환이 이제 당론으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핵심 징계 사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네. 근데 사실 이제 모든 상황의 근원을 좀 돌아보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성상납 관련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내려졌었고 그게 잘못됐다고 이제 한 개인이 투쟁하는 과정인데 그걸로 이렇게 중징계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판사 출신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정당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방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네. 따라서 예를 들면 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당의 어떤 정책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에 대해서는 건강한 논의가 필요하고 다양한 의견들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이 어떤 것들에 직면했을 때 당에 지속적으로 해가 되는 행동들을 하고 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언행들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과연 정당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당이라는 목적에 비춰보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윤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합당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어제 법원도 이제 지금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을 이제 기각을 했는데 여당으로서는 2달에 가까운 혼란을 좀 수습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제 인용될 거란 예상이 적지 않지 않았나요? 인용될 것이다, 기각될 것이다.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지난번에 맨 처음에 내려진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아마 기각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사실 법원에서도 가처분 기각 결정을 하면서 인용 결정을 하면서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네. 실체적인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는 법률 전문가들이 비판을 해왔습니다. 비상 상황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당이 나름대로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고 그것은 정당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인데 법원이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됐었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가처분 결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가처분 결정을 인용한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새로운 비대위로 가면서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다 해소했고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문제점들을 보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에도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또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네. 같은 그런 이유로 인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대로 승복을 할까? 본안 소송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가처분 결정이 인용될 것이냐 아니면 기각될 것이냐를 놓고 본안 소송과의 관계를 따져본다면 네. 사실은 본안 소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더라도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렇게 가처분이 기각됐는데 음. 본안 소송에서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오히려 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고 본안 소송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단계에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논란이 예상된다고 하면 보통은 가처분이 인용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인데 네네. 가처분이 기각된 마당에 또는 각하된 마당에 본안 소송에서 가처분이 인용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따져본다면 저는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했던 그 2030 청년 지지층의 이탈이 참 눈에 띄는데요. 네. 좀 국민의힘으로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뭐 그 부분은 처음부터도 우려가 됐었고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 또는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것은 글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이준석 대표가 2030에게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 네. 그리고 어떻게 이준석 대표가 2030에게 지지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지금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2030들의 마음, 그 민심을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져올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이제 주목되는 것은 이제 차기 총선 공천권을 갖게 될 당대표 선거가 될 텐데요. 전당대회는 이제 내년 초에 열어서 새 대표를 선출하게 될까요? 지금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네. 좀 당내 분위기도 지금 국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현재로서는 민생과 정책에 집중해서 국감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전당대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빨라도 현재로서는 전당대회는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뭐 전대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좀 있습니까? 아직 뭐 전대 룰을 어떻게 개정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논의까지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참 심상치가 않은데요. 왜 민심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지지하는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가 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뭐 중진이든 뭔가 이렇게 지금 국정 운영이나 아니면은 원내 운영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분들이 지금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네. 전당대회가 진행되다 보면 또 다른 변수들이 있고 또 당 내에서 뭔가 그런 당에 나가야 될 방향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의힘과 또 대통령실과의 여러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관계 설정을 또 표방하는 분들이 나타나면 네. 그 여러 가지 것들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전당대회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어떤 분이 나올지 그리고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자신들의 정당 우리 국민의힘 운영에 관한 그리고 또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에 관한 여러 가지 비전이나 목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분들이 사실은 안 계시거든요. 네네. 언론에서 뭐 이분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는 했었지만 예.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전당대회가 가시화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전당대회에 나올 건지 이런 것들이 조금 가시화되면 조금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국감 현안으로 좀 들어가 보죠. 의원님 이제 법사위 소속이시죠? 예, 저는 법사위입니다. 예, 어제도 밤 늦게까지 정말 법사위가 뜨거웠는데 좀 잠은 주무셨습니까?
조금 잦습니다. 예, 거의 뭐 밤샘 하시면서 다들 이제 고생을 하시는데요. 어제 보니까 김건희 특검이 가장 뜨거운 이슈였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 네. 예. 민주당은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상대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 수사가 야권을 상대로만 집중돼 있다 이러면서 이제 주가 조작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서 특검, 김건희 특검 해야 된다 이렇게 공세를 폈는데요. 공세를 받는 여당의 법사위원으로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요. 김혜경 여사에 대한 사법 리스크도 사실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네.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달에 많은 사람들이 10명 넘는 사람들이 이미 기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때가 어떤 시기냐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였었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수사 라인들이 모두 다 친정부 인사들로 채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때 많은 검찰의 인원들을 동원해서 오랫동안 수사를 하면서 그리고 그 전부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손발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수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기소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수 있었다면 사실 대선 결과도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총력을 기울여서 수사를 했었지만 기소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새롭게 특검을 해서 무엇을 찾아서 어떻게 기소를 하겠다는지 의문이고요. 저희들은 그냥 정치적인 공세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 관련해서는 이제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수석에게 보낸 문자가 네네. 알려지면서 이제 감사 과정에서의 독립성,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정부로서도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 문자의 내용을 보면 그 의미는 누구라도 쉽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야당은 문 전 대통령 본인은 매우 무례한 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은 감사원 앞에 가서 1인 시위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이게 절차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원천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감사에 대해서 개입한다거나 아니면 감사 절차를 지시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원천 무효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고요. 유병호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서 곧 그에 대한 해명 자료가 나갈 것입니다라고 하는 사실 확인을 해준 것뿐인데 예. 이에 대해서 마치 그동안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살 사건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대통령실로부터 지시를 받고 또 그 감사 과정이나 모든 과정들이 대통령실과 어떤 의사 연락을 통해서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추측과 추측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서면조사, 감사원 서면조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동안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의혹이 오히려 국민들로서는 확신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무례한 짓이라고 했던 그 문 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민주당이 이걸 문제를 제기했다가 지금 사실 수렁에 빠지니까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서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오고 싶은 그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인 이슈로 몰고 가면 오히려 더 깊이 수렁에 빠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야당에서는 이제 감사원 사무총장한테 이수석이 그 내용을 물은 것 자체가
개입이다. 이제 권력기관이 왜 헌법기관에 묻는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주시하고 있다는 일종의 압력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또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말씀 주시겠어요? 그 감사원은 이제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감사에 관해서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야당이 공격을 하고 있고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감사가 시작된 것이 네. 과연 절차적으로 무효인 사유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실로서는 사실 확인 문제일 수도 있다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감사원이 독립해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 업무에 관한 것인데 네. 감사를 할 것인지 어떤 기관을 감사할 것인지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 그런 것들은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감사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보고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인 공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한 그 군사 기밀 정보 SI를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이 이 정식 취급 인가도 없이 들여다봤다. 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왔던데요. 이제 SI 비밀 취급 인가 명부에 김 차장 이름이 처음 입력된 날짜가 7월이었는데 5월에 무자격으로 열람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인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 이제 감사원 감사 요구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기승전 이 사건에 대해서 네.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서 뭐라도 이렇게 문제를 찾아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미 7월에 국방부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절차를 가지고 자꾸 실체를 덮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네. 이제 국방부는 이제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국가기밀정보 직위를 인가하는 직책이라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제 국가기밀정보를 열람했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미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지금 트집을 잡고 꼬투리를 잡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요, 지금 민주당이 이제 각 상임위별로 대통령실 이전 비용 예산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 기재부가 관련한 자료 요청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빈관 신축 예산은 뭐 철회는 됐지만은 아직 이제 수정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도 네네. 민주당에서는 최초에 1조 원이 넘는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과도하게 비판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여러 대응 과정을 통해서 그 1조 원이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고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까지도 예측해서 그 금액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그 산출 내역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았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영분관 신축 같은 부분은 이미 철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포함시키고 있고 또 사실은 대통령이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청와대를 이전하겠다고 했으면 사실은 청와대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면서 그것이 운영되고 관리되고 또는 유지되다 보면 그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 그 비용까지도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라고 하면서 지나치게 금액을 부풀린 측면이 있는데 예산이 문제가 있다면 최종적으로는 정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국회가 심사 과정에서 변경 또는 수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불필요하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정부에서는 부풀리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실 이전만 딱 볼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또 기존에 뭐 이제 사령부가 이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예산까지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게 또 국민들의 시선이니까요. 또 근데 지금 이제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를 들면 대통령실을 이전하면 지금 얼만큼의 예산이
들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뭐 지금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네. 이 대통령실을 이전하면 청와대가 그동안 쭉 사용되어 온 것처럼 이 대통령실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50년, 100년 사용할 것이고 그것이 국민들과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이행하다 보면 또 청와대라고 하는 그 공간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지만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얻는 또 효과도 있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장점들도 있습니다. 네. 그 장점들을 위해서 대통령실 이전했는데 그 장점들은 전부 다 눈 감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비용이다, 손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만 보는 것도 또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세종시에도 청와대 수준의 대통령실을 뭐 짓겠다고 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요? 네. 예, 근데 네네. 그럴 거면은 청와대 수준이면 또 엄청나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뭐 그렇게 할 거면 용산에 왜 막대한 예산을 쓰느냐 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지금 뭐 그런 비판도 야당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세종에 제2 집무실을 만들어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 수도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또한 공약이고 그렇지만 청와대를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이 당초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조화시키다 보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세종에도 새로운 집무실을 만들 것인데 왜 지금 대통령실을 이전해가지고 이런 비용이 발생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그 두 가지를 섞어놓다 보니까 대통령실 이전하는 것도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로 보여지고 또 세종에 또 하나의 집무실을 만드는 것도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로 보여져서 좀 더 큰 문제로 이렇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은 뭐 청와대를 이전하든 새로 짓든 뭐 규모 있는 짜임새 있는 예산 운용을 바라고 있는 거고요. 또 그 예. 반대급부로 지금 임산부 과일 지원비, 노인 일자리 예산, 뭐 미수가 지원 예산 이런 서민 약자들을 위한 예산들이 삭감되고 있다는 부분은 또 문제가 아닌가라는 점을 좀 짚어보면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었습니다.